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7년 6월 24일 저녁 5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B씨는 퇴근하는 길에 아내 47살 A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평소에 아내와 함께 운동 삼아 골프를 쳤는데요. 얼른 집에다가 차를 주차해 두고 아내와 함께 같이 골프 연습장으로 갈 생각이었죠. 여보 나야 어디야? 이때 아내는 자신은 이미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잠깐 고민에 빠졌어요. 차 돌려서 같이 가자고 할까? 아니다.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그냥 따로 가지 뭐. 그렇게 연습장에서 만난 부부는 약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고요. 저녁 8시 30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습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여보, 출출하다. 집에 가서 열무에 밥이나 먹자.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차를 가져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헤어지게 돼요. 남편이 먼저 차를 끌고 주차장을 나왔고 자연스럽게 아내가 뒤따라올 거라 생각했죠. 잠시 후 집에 먼저 도착한 남편은 주차를 하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록 아내가 오질 않아요. 이미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남편은 좀 불안해졌어요. 뒤에 따라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을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초조해하던 남편은 급히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신고를 접수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가출로 보긴 힘든 사건입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같이 운동하고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했었잖아요. 방금까지요. 그래서 가출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장 골프장으로 향했죠. 가장 먼저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충격적이게도 바로 그곳에서 아내 A씨가 괴한들에 의해 납치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혀 있어요. 정확히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8시 반 A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자신의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문을 열려고 하던 바로 그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차량에서 두 남성이 내려요. 이어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은 꽤 익숙해 보였습니다. 먼저 스포티지 뒷좌석에서 내린 남성이 차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옆차에 있는 운전석, 그러니까 아내 A씨에게 향했죠. 그러더니 스포티지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와서 A씨의 몸을 강하게 붙잡고 그대로 스포티지 뒷좌석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때 입에 양말을 물리고 청테이프로 이제 돌돌 말았죠. 또 팔과 다리도 결박했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스포티지 조수석이 이번엔 열리더니 한 여성이 내리는 거예요. 그녀가 이 아내 A씨의 아우디 운전석에 앉았고 잠시 후 이 두 대의 차는 유유히 골프장을 빠져나갑니다. 즉 범행은 남성 둘, 여성 하나로 구성된 납치 조직에 의해서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거죠. 경찰은 신속히 차 번호를 파악한 후 추적했어요. 도로 방범 시스템을 통해서 번호판을 하나하나 조회했지만 웬일인지 행적이 묘연합니다. 근데 이럴 리가 없어요. 분명 차를 몰고 나갔으니까 어디론가 갔을 거고 그게 찍혔을 텐데. 이때 경찰은 납치단이 번호판을 바꿨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렇게 추적이 벽에 가로막혀 버렸지만 다행히 얼마 후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됩니다. 사건 다음 날인 6월 25일 오전 11시. 이 지금 골프장에 있는 창원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서 아내 A씨의 카드로 5번에 걸쳐 현금 400만 원 가량이 인출되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광주의 봉선동 일대 CCTV를 모두 분석해서 스포티지 차량이 있는지 추적했죠. 그런데 범인들 차량과 같은 번호판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모든 스포티지, 그 주변을 이제 돌아다녔던 모든 스포티지 소유주들을 일일이 역추적합니다. 이게 다음 날까지 밤샘 수사로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죠.
이게 정말 무슨 코앞에서 놓친 느낌인데요. 그러던 중, 이 차가 좀 수상합니다. 보니까 스포티지 차량이에요. 근데 번호판은 스포티지가 아니라 SM5라고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15일쯤에 도난당한 번호판이라는 것도 파악됐고요. 이거구나 싶어서 경찰이 전국에 차량 번호를 수배하게 되죠. 그렇게 불과 1시간 만인 밤 10시 7분에 해당 차량이 이번에는 경상남도 함안군에 진입한 것을 확인합니다. 즉각 그 일대 대대적인 검문을 펼쳐요. 그리고 3시간 반 만인 27일 새벽 1시 반, 함안군에서 창원시로 향하는 도로에서 범인들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멈춰 세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차 안에 있던 운전자 29살 남성 심씨만 검거됩니다. 왜냐하면 뒷좌석에 있던 2명의 공범은 이미 산으로 도주해버린 후였거든요. 원래 심씨도 도망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힌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정작 납치된 아내 A씨는 이 차에 없어요. 경찰이 2팀으로 나눠서 도주자들을 추적했고요. 심씨는 서로 끌고 갑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납치된 A씨의 신변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형사가 심씨와 대면을 했죠. 몇 시간 동안 계속 압박을 하면서 A씨 어디냐? A씨 행방 말해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못해 입을 열어요. 전 운전만 했어요. 이건 전부 다 육촌형, 심천우가 저지른 거예요. 피해자요? 피해자 이미 죽었죠. 저기 진주시에 있는 진수대교 아래 거기 확인해 보세요. 6월 27일 저녁 6시 진수대교 아래에서 마대자루에 쌓인 A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봤더니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지 않도록 자루 안에 각각 6kg, 3kg, 2kg짜리 무거운 돌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는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목에 남아있는 뚜렷한 멍자국을 통해서 사망 당시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이 당시에 남편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찰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의 노숙하다시피 계속 머물렀는데 결국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아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는 무너져 버렸죠. 한편 경찰은 검거된 심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전말을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망친 2명의 공범은 30살 심천우와 육촌 형이죠, 심씨의,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36살 강정희민이었습니다. 2사람은 같은 골프장에서 일을 했어요. 정확한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눈이 맞더니 연인이 된 거죠. 그러다 지난 2016년 돌연 심천우가 사업을 하겠다며 일을 그만둡니다. 그나마 이걸 통해서 2사람의 관계가 최소 1년 정도 됐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골프장을 그만둔 심천우는 사업은커녕 흥청망청 살기 시작해요. 일은 하지 않았고요. 카드로 소액 대출을 받더니 일단 2,600만 원 써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엔 어머니 카드로 대출을 받았고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돼요. 대출은 점점 늘고 빚은 못 갚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풀어놨죠.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이때부터 심천우가 범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탕만 제대로 터뜨리면 빚도 다 갚고 사업 미천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여자친구 강정임에게 범죄에 가담하라고 제안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지만 강 씨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도 거액이 떨어진다는 이 달콤한 유혹에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후 2사람은 며칠간 머리를 맞대면서 범행 대상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때 떠오른 게 골프장이었어요. 골프장, 고급 외제차를 끄는 부자들이 몰려드는 장소죠. 둘 다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최소 1억 원 이상 외제차, 그걸 끄는 남자를 타겟으로 해서 잡아야 돼.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가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심천우가 남성을 제압하면 그 사이 강점임이 그 차를 몰고 도주해서 그럼 차가 2대가 되잖아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로 한 거예요. 심천우의 외형을 좀 살펴보면
키 175에 몸무게가 97kg나 나가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남성을 상대로 제압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제 납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는 백수였던 육촌 동생 심씨를 끌어들이게 된 거죠. 야, 너 막만 보고 운전만 좀 해주면 100만 원 줄게. 야, 완전 거저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심천우를 중심으로 강정임 그리고 심씨까지 3인조 납치 조직이 결성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범행 준비를 시작했죠. 일단 심천우가 하드보드지에다가 검은색 락카를 칠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었어요. 되게 허접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니발 차량 한 대를 렌트해서 그 위조한 번호판을 달았고요. 며칠간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함안군의 한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사고, 또 이 동생 심씨한테는 마대자루 4장, 케이블 타이 40개, 절단기 사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요. 동시에 범행 장소인 골프장과 또 인적이 드문 폐주유소 하나를 물색해뒀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이들은 첫 범행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6월 22일 오후 3시 53분. 세 사람은 카니발을 타고 점 찍어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밤 9시 17분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주차장에 머물면서 대상을 물색했는데요. 그러다가 고급 비싼 외제차를 모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쟤다 싶어가지고 일단 자기네 차로 남성을 들이받은 후에 납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의 행동이 생각보다 재빨랐어요. 주차된 차를 빼는 사이 남성이 골프장을 그냥 빠져나가 버렸죠. 그렇게 좀 허무하게 1차 범행은 제대로 된 시도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심천우는 안 되겠다. 타겟을 좀 더 다루기 쉬운 여성으로 변경합니다. 이후 이틀에 걸쳐 3인조는 계획을 수정했죠. 봐라, 이제 심천우가 내가 피해자 제압할게. 그 뒷좌석에 태우면 심씨 네가 차를 운전해. 강정임은 피해 차량 몰고 돌아다녀. 수사 혼선 줘. 이거였어요. 그래서 6월 24일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도 스포티지로 바꾸고요. 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다시 골프장으로 향했죠. 지하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오후 5시쯤 A씨, 앞서 사건의 피해자 아내 A씨가 아우디 차량을 끌고 들어와서 내리는 걸 발견합니다. 이거 일당이 애초에 목표했던 1억 원이 넘는 고급 차량 타고 있죠? 게다가 차에서 내리는 그녀가 루이비통 명품 가방까지 든 걸 확인합니다. 야, 저 여자 돈 냄새 난다. 그러더니 세 사람은 아우디 바로 옆에 주차를 해두고 A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30분 계획대로 이제 아내가 차에 타려던 순간 납치에 성공한 거죠. 이때 심천우는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과 롯데카드 한 장, 또 우리은행 카드 한 장을 강탈합니다. 이제는 이 카드 안에 든 돈을 갈취하는 게 목표예요. 이후 일당은 미리 물색해둔 고성군의 폐주유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거기에 가서 아무도 이제 못 보는 장소니까 피해자를 협박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색해둔 거고요. 당시 피해자는 몸이 결박된 상태로 뒷좌석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A씨가 이 범인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 10시 35분, 심천우가 피해자를 둘러매고 폐주유소 건물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동생 심씨는 마대자루와 케이블 타이 그리고 나일론 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서 뒤를 따라가요. 그 가방을 이제 형 심천우에게 넘겨줬고 자기는 다시 강정임을 데리러 창원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강정임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납치 직후 그녀는 A씨의 아우디 차를 몰고 이제 수사에 혼선 줘야 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차를 추적하도록 한 거죠.
그러더니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 차 버리고 그냥 도주했어요. 심 씨는 그런 강 씨를 데리러 간 거고요. 자, 그렇다면 폐주유소에서 심 씨가 떠난 직후 밤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범인 심천우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새벽 1시쯤 심천우가 여자친구 강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카드 비밀번호 알아냈어. 이걸 전해 들은 강점임이 이제 근처 ATM기에 가서 그 비밀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눌러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범행 전부터 이 돈을 꺼내는 거, 그러니까 출금하는 건 꼭 셋이 모여서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바로 빼지 않고 서둘러 폐주유소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이때 심천우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올 때 아주 큰 거, 돌 3개만 좀 주워와. 영문을 몰랐던 강정임은 일단 근처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각각 6kg, 3kg, 2kg짜리 돌 3개를 주워서 차에 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돌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폐주유소에 도착하자마자 용도를 알아챕니다. 피해자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강정임이 놀라서 자기 죽인다는 말은 없었잖아. 이렇게 묻자 심천우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는데 죽어버렸다. 이렇게 태연히 말하는 거예요. 사실 피해자는 164cm에 46kg밖에 나가지 않는 가녀린 체구의 여성입니다. 97kg 거구 성인 남성의 무게와 양력을 버틸 수 없었겠죠. 이어 심천우는 그녀가 차고 있던 350만 원짜리 명품 시계에 또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까지 챙겼다면서 자랑스럽게 여자친구 강 씨에게 내보여요. 자, 그렇게 다시 모인 3인조의 다음 목표는 이제 시신 유기입니다. 일단 시신을 마대자루에 구겨 넣었고 가져온 돌도 다 넣은 후에 진주시에 있는 진수대교로 향했죠. 미리 유기 장소를 물색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연고지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대교에 도착해서 이제 남성 둘, 심천우와 심씨가 마대자루 양끝 잡고 바로 다리 아래로 던져버렸죠. 이어서 심천우가 차에 타면서 투덜거렸대요. 아이씨 힘들어.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주 팔 저려 죽겠네. 야 근데 사람 죽였는데 왜 나 아무렇지도 않냐? 나 혹시 후천적 사이코패스인가? 이때 강점임은 그의 어깨를 막 주물러 주면서 자기 그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야. 낄낄거립니다. 새벽 4시 모든 범행을 마치고 일당은 다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한 후 전라남도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8시에 또 한 번 번호판을 바꾸고 유유히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납치해서 도주까지 총 3번에 걸쳐 번호판을 바꾼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었죠. 오전 11시입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에서 카드론 대출 및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서 400만 원가량 인출했어요. 이때 CCTV에 찍힐 걸 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씨가 여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돈을 빼간 거예요. 참고로 굉장히 짧은 시간 사이에 카드론 대출이 연속적으로 접수가 되니까 이걸 수상하게 여긴 카드사가 그러니까 추가 인출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챙긴 세 사람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돈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고 또 사고 싶은 걸 사면서 막 쇼핑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어쩔 거냐고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이나 태국 이런 데로 도주할 준비를 해뒀고요. 여행 가방과 여권도 챙겨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해외로 뜨기 전에 집에는 좀 들러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검문하던 경찰의 꼬리가 잡힌 거죠. 근데 여러분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잊지 마세요. 심천우와 강정임은 지금 산으로 도주한 상태예요. 얘네 잡아야 합니다. 그날 새벽 1시 반 산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요.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2시간을 꼼짝없이 버텼죠.
그러다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남해 고속도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정차하고 있는 트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사한테 얘기를 했죠. 기사님, 저희 차가 고장나서 그러는데요. 저희 부산까지만 좀 태워다 주실래요? 5만 원 드릴게요. 다행히 태워줬어요. 그렇게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옷을 사서 갈아입었고요. 다시 오후 4시에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합니다.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28일 아침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해요. 이어 중랑구의 한 모텔에 5일간 투숙하면서 경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을 공개 수배했고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7월 2일 밤 10시에 익명의 제보자에게 그 두 사람이요.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제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체크아웃 전이었어요. 짐도 그대로 있고 잠시 외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즉각 모텔 근처에서 잠복을 했고요. 이들이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죠. 예상은 적중합니다. 밤 12시쯤 모텔로 들어오는 두 사람이 포착돼요. 경찰은 신중했어요. 어떤 경로든 도주할 수 없게 도주로 모두 차단했고 다음날 아침 10시 심천우와 강정임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살인에 대한 자백이 필요하거든요. 경찰은 주범인 심천우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앞서 심천우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폐건물이라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제대로 입증을 하려면 심천우의 자백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지했는지 심천우가 딴청만 피웁니다. 그날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죽어 있었대요. 자긴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왜 죽였냐? 왜 죽어 있었냐? 그건 난 모른다. 나는 혹시 살인범으로 몰릴까봐 그냥 시신을 유기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신 목에 케이블 타이로 조른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니까 심천우가 피해자가 막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하다 보니 내가 제압하려다가 목에 그렇게 좀 생겼다라고 둘러댑니다. 답답해. 이렇게 심천우가 입을 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정황 증거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면밀히 조사를 했죠. 그러던 중 의외의 곳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지난 2011년 3월 24일과 30일 밀양시와 김천시의 금은방에서 발생한 두 건의 미제 강도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심천우의 행적과 상당히 일치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3인조 강도단이 습격해서 금은방 주인 폭행하고 진열장에서 금반지와 현금 가져갔습니다. 당시 피해액이 한 460만 원 정도예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동생 심 씨와 여자친구 강 씨는 그때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심천우의 전 여자친구 변 씨와 또 다른 지인 서 씨가 다 합세를 해서 그 강도 사건을 벌였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사건들과 창원 골프장 살인사건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날카롭게 주목했죠. 왜 그랬냐면 심천우 얘는 상습적으로 목을 조른 전적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피해자들이 기절하는지 이미 학습했을 겁니다. 즉 그 선을 조금만 넘어서 힘을 준다면 피해자를 죽일 의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017년 12월 재판 당시 심천우는 여전히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반복적인 범행으로 봤을 때 심천우에게 다분히 피해자 A씨를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공범인 심 씨와 강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돼요. 이어진 2심과 3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심천우는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죠.
참고로 앞서 미제 강도 사건의 공범이었던 전 여자친구 변 씨, 지인 서 씨도 다 범행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됩니다. 오늘 사건에서 사실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건 피해자인 남편 B 씨일 겁니다. 27년을 함께했던 동반자, 아내를 잃은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건 이후 그는 추측성 기사에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가면서 청부살인을 한 거 아니냐, 치정 관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온갖 음모설로 그를 괴롭혔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주범을 도피시키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악성 댓글도 달렸고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허술한 수사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주한 심천우와 강점임을 찾기 위해서 함안군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들은 이미 부산, 대구 거쳐서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야말로 전국을 누빈 건데 그렇게 함안군에서만 검문을 하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겠어요. 또한 범인들 모텔에 있습니다 라고 그 익명 제보자 기억하시죠? 익명 제보자예요. 그만큼 그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할 텐데 또 그게 안 돼서 기사를 통해서 제보자의 신변까지 노출되는 허점을 보이고 말았죠. 심천우와 강점임, 오늘 사건에서 다소 의아했던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심씨까지 해서 이 3인조가 참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어요. 번호판 제작도 하고 훔쳐오고 서로 역할 나눠가지고 심지어 범행, 그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의 범행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왜 굳이 A씨를 죽여야 했을까요? 애초에 그건 계획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날 훔친 돈이 겨우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셋이 나누면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일 텐데 이것 때문에 해외에 도피까지 할 생각을 한다? 좀 이상하죠. 아니면 애초부터 심천우는 이 까딱 잘못되면 살인도 저지르겠다라는 마음으로 플랜 B를 만들어 둔 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범인 심천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마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다는 게 그나마 우리에겐 안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6월 1일 오후 6시 강원도 원주경찰서 수사과에 쭈뼛쭈뼛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놀라운 고백을 했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에 일단 경찰은 급히 남성의 신원을 조회했어요. 그는 38살의 남성 E씨. 기록을 보니까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현재 대기업 간부였다는 점이었죠. 그는 SK에너지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에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꽤 안정적이죠. 경찰은 E씨 진술에 따라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경기도 양평의 야산으로 출동하게 되는데요. 같은 날 밤 10시 이 양평 현장에서는 목이 졸려 숨진 한 구의 여성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참혹했어요. 온 몸에 구타로 인한 상흔들이 다수 보였고요.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또 손톱은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피해자의 옷차림인데 끝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위로 이렇게 말려 올라간 채 브레이저 끈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또 스커트 역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간 상태였고요. 게다가 속옷, 팬티는 입고 있었지만 엉덩이 부분이 흙에 짓이겨 있었습니다. 흙에 닿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성의 안쪽 대퇴부에는 강한 압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우열이 맺혀 있었고요. 여성이 당시 입고 있었던 흰색 가디건은 사라졌어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벗겨진 겉옷, 밀려 올라간 속옷, 거기에 대퇴부 우열까지 여러분도 어떤 게 짐작되시죠? 네, 이 모든 건 성폭행 시도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격렬히 저항을 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후 밝혀진 피해자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재직 중이던 당시 22살의 여직원 황씨,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고백한 앞선 이씨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건 전말을 털어놓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30일 이 피해 여성인 황 씨는 상사 이 씨의 지시로 당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늦어져서 막차가 끊기고 말아요. 결국 퇴근길에 동료인 고 씨의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서게 되는데 이때 상사 이 씨가 이 두 사람이 타고 가는 차를 미행해서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이 동료 고 씨의 차가 분당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이 씨가 내리는데 이때 상사 이 씨가 내려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때 상사 황 씨는 그 여직원 이 씨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어디 좀 같이 가자 라면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이 여직원 황 씨가 싫다고 거절을 했고 이걸 또 동료 고 씨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도 지금 너무 늦었지 않냐 하면서 상사를 만류했고요. 하지만 10시 30분 상사는 결국 그녀를 강제로 잡아채서 자신의 SUV 차량에 태우게 되는데 이건 명백한 납치에 해당되죠. 그렇게 그녀를 끌고 간 장소는 경기도 양평 한화 리조트 인근입니다. 이곳에서 이 씨는 그녀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휘둘렀어요. 그러다 그녀가 결국 사망했죠. 그리고 나서 사체를 유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백한 이 씨가 살인을 한 건 맞지만 모든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 또 이상해요. 여직원 황 씨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상식적으로 납치가 된 상태에서 차에서 잠드는 피해자가 얼마나 있냐고요. 실제로 이 씨의 차량을 좀 감식해 보니까 차량 앞면과 천장 이곳저곳에 막 흩뿌려진 비산흔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운전석 옆에 그 깜빡이 윈도우 브러쉬 장치가 부러져 있었고요. 자, 이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범인이 잠든 황 씨를 목 졸라 죽였다? 이건 좀 어색합니다. 차라리 그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고 그러다 죽였다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씨는 살해를 한 건 맞다. 근데 우발적이었고 성폭행? 말도 안 된다.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합니다. 실제 며칠 뒤에 부검이 나왔는데 피해자에게서 정액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죠. 당시 원주경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이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요. 성폭행의 흔적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를 내연관계로 단정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을 거다라고 추정한 거죠.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 동료 직원이자 목격자였던 고 씨의 진술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 그 여직원 황 씨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 과장님하고 사귀고 있는데 조만간 헤어지겠다 이런 말이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중요한 진술이죠. 그런데 추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파면 팔수록 피해자 황 씨가 상사 이 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온 증거만 줄줄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 범인 이 씨 그리고 목격자 고 씨 이 두 사람 말만 그대로 믿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죽은 피해자는 유부남이었던 이 씨와 내연관계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거고요. 여기에 가장 큰 반발을 했던 건 당연히 피해자 황 씨의 유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유 씨는 내 딸은 결코 그 인사과장 이 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잠깐 피해자 황 씨에 대해 알아보면 졸업을 앞둔 황 씨가 운 좋게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공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취업을 합니다. 너무 안정적인 직장이라 모두가 기뻐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지난 2004년 8월 사장실에서 원래 일을 하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인력개발팀으로 옮겨지면서 좀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바로 인사과장 이 씨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는 상당히 친절한 상사였습니다. 자신의 차로 이 회사가 있는 분당에서 황 씨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요, 그는 2번 결혼한 전적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12살 된 딸이 있고요. 그 후 회사 사장실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만나서 재혼을 한 후 그 사이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딸까지 두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가정이 있는데도 이 상사가 황 씨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을 하고 이후 그게 노골적인 구애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아내와 이혼을 할 테니 나와 연애하고 결혼해 달라고요. 교제를 요구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황 씨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돌변해요. 너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 줄 알아? 내 말 한마디에 너 네 자리 잘릴 수도 있어. 악질이죠. 이렇게 황 씨를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피해자는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남겨뒀어요. 일기장에다가 사는 게 괴로움, 누가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 상사 이 씨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아니 꿈만 왔더니 어린 인재가 교제를 안 하겠다, 이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한테 살해를 당한 정말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잠깐 유가족 입장에선 아니 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황당한데 경찰에서 이건 유부남하고 치정 때문에 죽은 겁니다 라고 몰고 가니까 더 기가 차죠. 그래서 유가족이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보내요. 결국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됐죠. 그 결과 피해자 황 씨는 생전 이 과장과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럼 화살은 경찰한테 가죠. 왜 경찰은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한 걸까요?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씨, 범인 이 씨가 맨 처음 자백을 하러 간 곳이 강원도 원주경찰서입니다. 여긴 납치가 벌어진 이 사무실이 있는 분당이나 살인이 벌어진 양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 갑자기 원주경찰서에 가서 살인을 자백한 걸까? 그래요. 그건 그렇다 쳐요. 원주경찰서가 사실 이 사건을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개는 관할 지역으로 인계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씨가 자수를 하게 된 경위도 찜찜합니다. 살인을 한 다음 날인 5월 30일 이 씨와 황 씨, 이 피해자와 범인 두 사람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동료 고 씨가 회사 측에다가 사실 전날 그 황 씨가 상사에게 끌려가는 걸 목격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때 대한송유관공사가 아주 빠르게 움직였죠.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 회사 측은 이 씨에게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이 씨가 경찰서를 가서 자수를 한 때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수를 한 시각은 저녁 6시, 시신이 발견된 건 그날 밤 10시 반. 정확히 그가 언제 해고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해고가 자수 시점 혹은 시신이 발견된 시점보다 빨랐다면 이것도 확실히 이상합니다. 그럼 회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먼저 해고하고 손을 뗐다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이 직원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린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회사 측이 먼저 이 씨를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나서 회사 측에서 이 씨에게 여기 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라 라고 지정해 줬다면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 씨가 굳이 아무 관련 없는 원주 경찰서에 간 것도 설명이 됩니다. 사실 강원도 원주에는요,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사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익숙한 곳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족은 회사 측이랑 원주 경찰서랑 무슨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회사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썼다는 건데요. 그 덕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의혹은 모두 사라진 채 피해자는 그냥 상사와 내연관계였다가 죽은 거다라고 둔갑해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이 회사 측이 3일 후에 범인 이 씨에 대한 해고 처리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면직 처분으로 변경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 씨는 퇴직금 정산에서 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해고하는 걸 번복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부터 이 씨가 회사에 공로한 게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만 명시합니다. 2005년 11월 이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15년. 살인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형량이라고 느껴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애초에 수사를 내연관계로 규정짓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의 성폭행 여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만약 성폭행 사실이 인정됐더라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이 씨와 황 씨가 다투다가 우발적인 살인이 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에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이 씨가 3년이 감형돼요. 그래서 최종 12년이 선고됐죠. 또한 이 씨와 피해자 황 씨가 뇌연관계였다고 위증했던 그 동료 고 씨에게도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모 경장은 1심 판결을 받은 후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그는 사실 그때 내가 내연관계의 정확한 뜻을 몰랐다. 무식해서 그냥 내뱉은 말이다. 나중에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 라는 다소 황당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아니 경찰이 내연관계란 뜻도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재판 과정에서 이 범인 이 씨의 변호사 측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걸 사실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황 씨가 자필로 썼다는 메모를 증거물로 제출하거든요. 이 메모를 살펴보면 마치 막 수줍게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들의 편지 같기도 해요. 이러면 이 증거가 연인 관계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때 유가족 황 씨 어머니가 편지를 보자 이거 제 딸 글씨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비를 들여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죠. 그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해당 글씨체가 오히려 범인 이 씨의 것과 같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둘러 이걸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그제야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네, 편지는 문서 조작으로 판명됐죠. 어찌 보면 지금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을 어머니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분통이 터지고요. 또 범인은 문서까지 위조한 거잖아요. 그 죄도 당연히 추가돼야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사건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그는 이미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내용을 보면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추후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1억 원으로 유가족의 입막음을 시도한 거죠. 어머니 유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상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면서 계속해서 회사 측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 씨에겐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이전까지 평범하던 주부,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불의와 맞서는 투사가 돼서 딸의 억울한 오명을 벗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딸이 납치된 그 범인 이 씨의 차량까지도 경매를 통해서 사비로 인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매달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이건 언제 있을지 모른 재수사를 대비한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네요. 끊임없이 은폐되고 조작되는 현실 속에서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재수사해서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처벌이 끝나서 어머니에겐 굉장히 어렵고 또 외로운 사투가 되겠죠. 이쯤 되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황 씨는 분명 사내 성폭력, 직장 괴롭힘의 피해자예요. 그런 그녀에게 내연녀라는 꼬리를 붙임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교묘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그 실체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